안녕하세요. 교육활동 침해의 사례 및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변호사 진희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의 업무는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피해 교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안이 중한지라 항상 만나 뵙게 될 때 첫 그 표정들이 매우 어두우신데요. 안쓰러운 마음에 긴 상담 끝에 건물 끝까지 배웅을 하고 나갈 때쯤 그분들께서 인사를 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표정 속에 희망이, 묘한 희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이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업무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사안 속에서 교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몇 번이고 반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 것인가 라는 질문과도 같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 해답은 두 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공포심에 가득히 질린 그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빛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의 마음이더군요. 빛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어둠 속에 그 길이 두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길이 달라질 것은 없을진데 말이죠. 두려움의 절반은 없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남은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아주 나머지 한 가지 외화과도 같은 그 방법이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저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물음에 저의 역할은 그런 것이겠더군요. 여러분들께 그 길을 보여드릴 수 있는 빛이 되고 또 함께하는 이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교육의 내용도 그 암과 그 빛으로서의 암과 그리고 함께한 이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다뤄보실 그 내용들의 개요들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4가지의 챕터가 있는데요. 암과 지식에 관한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다양한 사건들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 발생하는지도 사례 유형으로서 이해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것이 나의 사안이 되었다고 하였을 때 내 앞에는 어떤 사안 처리 절차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미리 갖추실 수 있다면 조금 그 두려움은 많은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들을 배운 끝에 우리에게 얻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끝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스텝부터 진행 한번 해보실까요? 우선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다뤄봐야 될 개념은 교육활동 침해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 같습니다. 본인이 겪으신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그 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재작년 각종 보도들을 통해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그 소식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이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지휘법상의 각종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 행위를 둘러싼 행위자와 그리고 피해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본 것이 앞에서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인데요. 조금 더 이 내용들을 분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할 것인데요. 이 행위의 대상, 피해 대상이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의미합니다. 그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도 포함이 되죠. 다만 비교적인 개념으로 강사분들의 경우는 이 교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된 각종 교원지휘법상의 처리 절차들은 돌아가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다른 제도와 법령들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으시고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등도 가능하시니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대상은요, 교원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냥 교원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하는데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그 수식어구가 붙기 때문에 바깥에서 개인 활동을 하시다가 똑같은 행위형을 당하시는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 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원지휘법상에는 교육활동 중에 대한 정의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안전법상의 여타의 규정들 속에서 이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매뉴얼에서 그 개념을 차용해서 이 사안에서도 개념 정의를 할 때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전법상의 규정들을 살펴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들이 굉장히 화면상으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죠. 학교라고 하는 장소 내에서 벌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단 파악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수업 중이면 당연하겠지만 수학여행 같은 것들 말입니다. 수련 활동 같은 경우들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교육 활동 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에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여해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직업 체험이나 직장 견학, 현장 실습 등의 시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수업에 준하는 어떤 시간들 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학교의 체류 시간, 그리고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수업 이후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같은 경우들도 학생 교육과 관련한 활동이기에 교육활동 중인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접적인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교육을 위한 장소까지 오고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등하교 시간, 그리고 학교 외에서 어떤 교육활동이 실시되는 경우에 그 길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들도 교육활동 중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이 가운데 벌어진 여러 가지 침해 행위들이 있을 경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가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위 대상, 피해 대상에 대한 이해는 이것으로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침해 행위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법은 이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학교 학생,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속학교 학생과 보호자의 개념을 조금 더 분설해 보면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라고 법과 매뉴얼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호자 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호자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침해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보호자라고 하고요. 등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침해 학생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포함돼서 반드시 법상의 부양 의무가 있는 자에 국한하지는 않는 다소 열린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행위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개념의 요건 3가지 중에 마지막 이 행위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원지휘법 제19조 그리고 관련 고시 제2조 등입니다. 아래 보면 또 잔뜩 뭐가 쓰여져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크게 두 부류로 분설해서 보시면 조금 더 나을 듯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라고 하는 중간줄 보이시는가요? 그 중간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의 행위들과 그리고 그 아래의 행위들로 구별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행위형의 그 상단 쪽에 분포하고 있는 행위형들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경찰서에 가시면 이 부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반면 그 아래쪽에 있는 행위형이죠. 성적 언동 등으로 하는 그 문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형사 범죄로는 구성 요건 요소를 갖추지 못한 행위들일지라도 이렇게 규정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라고 한다라고 해서 형사 범죄는 아닌 수준의 유형의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 행위 유형들에는 공무방해죄, 그리고 무고의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 명예, 업무방해, 손괴의 죄 같은 행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런 행위들에 꼭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교원지휘법 등이 수차례 개정이 되었죠. 그 개정을 통해서 행위형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들 외에도 중간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구체적인 행위의 개념은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말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폭행, 협박이나 위계 등을 사용해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국공립 학교의 교원의 업무들을 폭행, 협박, 위계를 통해서 방해하시게 되면 바로 이 죄가 성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비견해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하단 줄에 보이시죠?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 사립교원의 경우 비슷하게 해당되는 행위형입니다. 사립교원의 업무들을 위계나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법으로 해서 방해를 하시게 되면 성립하는 행위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서요. 소속에 따라서 이 양쪽 죄에 어느 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갈릴 뿐 사실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럼 무고의 죄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고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라든지 혹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각종 기관에다가 고소 내지는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행위 유형일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경우가 이 무고의 한 형태로서 교육활동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상해와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하고요. 꼭 몸에 닿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몸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에 훼손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상해라고 하죠. 협박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말로써 이루어집니다마는 거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능은 한데요. 협박의 법적인 정의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다만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죠. 그러한 해악의 고지들이 사람에 대해서 있을 때 협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장 명예에 관한 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이죠. 쉽게 표현하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본질은 동일합니다. 공연히 사람의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말로써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동일한 죄이죠. 다만 그 말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내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명예훼손이라고 하고요.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판단 내지는 경멸의 감정의 표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과는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죠. 그러한 내용의 언어를 써서 사람의 가치평가를 저하시키게 될 만한 말들을 공연히 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죄이죠. 그래서 감정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텀블러에다가 소변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시 씻으면 물리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그것을 손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아래 이제 성폭력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성폭력 범죄 행위는요. 그 아래쪽에 있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쉽게 표현하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에 많은 행위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죠. 강간, 강제추행, 공연 음란,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허위 영상물의 배포 등의 행위들이 이 성폭력 범죄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휴대폰 등을 사용해서 선생님의 치마 밑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해서 친구들과 돌려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성폭력 범죄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정보통신망 법률 이렇게 하면서 불법 정보 유통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드리면요. 아까 그 명예훼손 기억나십니까? 그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해서 가지고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하시게 되면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음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이라든지 영상 등을 제작, 배포, 판매 이렇게 하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할 만한 어떤 문헌이라든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그 상대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그 밖에라고 해서요. 이상의 행위 외에도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충분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인 것이고요. 그 아래쪽부터 쭉 보시면 범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지법 내지는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성희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아까 성폭력 범죄 행위는 이르지 못하는 언어적인, 신체적인, 시각적인 어떤 희롱성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이는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영상들을 허락 없이 찍고 또 그런 것들을 공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버상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유형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인데요. 선생님의 어떤 수업 방식에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간섭을 하시거나 그리고 어떤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일반적인 권리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에 이르는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성립하는 행위 유형 되겠습니다. 또 유사한 형태로 그 아래 쪽에 가시면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라고 하는 유형이 있죠.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다 성립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적이 정당한 민원도 있겠지만은 정당치 않은 억지성 민원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제기하시게 되면 성립하는 행위 유형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먼저 또 가보겠습니다.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고 해서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 금액을 선생님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강요하는 그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방금 제가 세 개의 유형들을 동시에 다뤄드렸는데요. 부당하게 간섭하고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의 공통점은 반복성을 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법상 일회성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목적의 민원이더라도 또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것이더라도 이 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법 개정의 어떤 시도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유형이 아까 중간쯤 제가 건너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훈계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합법적인 소지품 검사를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불응을 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결국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각종 지도들을 하실 때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이 행위형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의 행위들 외에도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타 교권 존중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기에 위 상단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그 모든 행위에 준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교권 존중으로 위반될 만큼으로 평가되는 행위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이 매우 방대했죠. 그럼 한번 요약해 볼까요? 기본 개념을 배우셨는데요. 교육활동 침해는 이렇게 3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의 대상이 존재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피해 대상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행위자는 다소 열린 개념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행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필요한 지원과 그리고 각종 현명한 선택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 개념 이해가 되셨으니까요.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사건을 다뤄보시기 전에 비교 개념 또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이따 사례 요약에서 보시겠지만요. 단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타의 관련 사건들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양상까지 이해를 하시려면 연관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시겠죠. 관련 사건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서희초 사건 등에서도 사실은 학교폭력 사건들이 발단이 되어 교육활동 침해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들 각종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학교폭력의 정의 또한 이러합니다.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와 그 행위의 대상인 피해 대상이 존재할 텐데요. 학교폭력에서도 핵심 개념은 바로 피해 대상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학생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초중고에 학적을 둔 자를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피해를 입으시면 교육활동 침해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다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 학교폭력은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한 개념의 90%, 95%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념 비교적인 차원에서 행위자와 행위 파트도 한번 보실까요? 학교폭력의 행위자는 열린 개념이기에 학생도 되고요. 성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열린 개념이죠. 그리고 행위 유형 또한 아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도 일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상해 협박 같은 것들, 모욕 명예훼손 같은 것들 말이죠. 성폭력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 외에 교육활동 침해와 다른 따돌림 이런 행위 유형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위 유형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정도로 오늘은 방점을 찍겠습니다. 또 연관 사건으로서 아동학대 내지는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또한 개념의 3요소가 바로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와 그들 행위의 대상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라인에 아동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이것은 나이의 개념입니다. 아까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학적의 개념이지 나이의 개념은 아니었던 반면 아동학대 내지는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는 개념의 한 요소 중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개념 지표를 가지고 있죠.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요. 아동학대 내지는 아동학대 범죄는 대상뿐만 아니라 행위자 또한 중요한 개념 지표입니다. 행위자가 반드시 성인일 것을 요하죠. 그 성인 중에는 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가정에서는 보호자들이 계실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원들이 바로 보호자라고 하는 성인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학대라든지 유기 방임에 그 아래쪽에 기재된 이런 행위들을 하시게 되면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이 아닌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서 각종 사안 처리 절차의 적용들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라는 현장이 늘 이 보호자인 교원과 그리고 대부분은 아동이죠.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이 모호한 학대와 방임이라는 이 개념들 속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그리고 관련 민원들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개념에서 아마 그것은 비롯된 것일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된 각종 개정의 요청들이 또 뜨겁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개념까지도 쭉 보셨네요. 그래서 아동학대와 그리고 학교폭력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연관 개념까지 다 익히고 나시면 이제 사례 유형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사건을 보셨다면요.
이제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생물로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걸 보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 사건을 당사자로서 맞이하실 때는요.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나아갈 때마다 너무 크게 상심하시고 절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일종의 맥락과 패턴이라고 하는 게 사건 속에는 늘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미리 알고 그 경험들을 접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덜 두려우십니다. 그리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내가 조기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선택에도 이러한 이해는 상당히 도움이 되더군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본 챕터입니다. 저희 관할 내에서 수년간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하는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서 발생하는지 한번 사례 유형 2가지를 통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유형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학생 하나가 학생 B를 코피를 팡 터지게 하는 상해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것은 학교폭력 아니겠습니까? 아까 개념을 배우셨으니 학생 B라는 글씨, 피해 대상이 눈에 빨리 들어오실 겁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인 A 학생 측에 이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사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해 학생 쪽의 궁지에 몰리다 보니 가해 학생 측이 교원을 보는 마음은 원망스러운 모양입니다. 교원이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던가 혹은 사후에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의 어떤 발언들이 정서학대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2차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케이스이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께서 아동학대 범죄의 혐의자로서 올라가시는 비중이 상당 비중이 되는 이유도 아마 이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발단의 사건을 가지고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생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뜻 보면 교원이 가해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교원이 학생을, 아동을 상대로 어떤 행위들을 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 A 측에서 그 허위임을 알면서 선생님을 징계받게 할 목적,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행위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면 언뜻 보면 2가지인 것 같지만은요. 학교폭력이 접수되고 신고 접수되고 아동학대 범죄로서 고소 내지는 신고가 진행되고 나면 그 해당 교원이 그 고소된 사실을 가지고서 무고로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 접수되는 총 3가지의 사건이 패키지로 진행되는 형태가 가장 빈번하게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유형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 유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범죄가 결합한 사건 유형인데요. 보호자와 교원은 평상시에 많은 상담과 그리고 대화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시죠. 그것이 신뢰라든지 긍정적인 감정들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 믿어오신 그 보호자께서 그 교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어떤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런 요구들이 반복될수록 그 교원은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 참다가 그리고 그것이 그 참는 과정 속에 침묵 속에서 그 정도를 더해가면서 끝내 교원은 어렵게 정당한 교육활동의 반복 부당 간섭이라고 하는 아까 교육활동 침해한 유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피해 대상이니까요.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이것을 신고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침해 관련인에 대한 통지들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안 A 학생의 보호자께서 A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교원의 행위를 문제 삼으시면서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이어지는 케이스. 그것이 바로 이 2번째 행위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원은 이 사건 속에서 2가지의 지위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안에서 나는 참 어렵게 피해자로서 이 사건을 신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어떤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험인 것이죠.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좌절감들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교원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가해자의 지위에 놓이는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마음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해자인 동시에 나는 가해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들 속에서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 교원을 징계받게 할 목적, 그리고 형사처벌받게 할 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것은 무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무고의 대상이, 피해의 대상이 교원이 됨으로써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해석될 경우는 무고라고 하는 행위 유형이 있기에 교육활동 침해가 이 마지막 유형은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잡한 어떤 분쟁의 양상을 띠게 되는 사건들이 첫 번째 교육활동 침해와 두 번째 아동학대 범죄 신고와 그리고 두 번째 아동학대 범죄 신고 사실 자체를 또 다른 두 번째 교육활동 침해라고 다시 한번 신고를 거듭하시면서 얽히고 설키는 유형의 패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잡한 분쟁 양상을 띤 사례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다단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 행위 유형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사건들 속에서 나는 어찌 이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 함께하는 이의 마음으로서 이 업무를 하려 합니다. 사례 유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셨는데요. 마음이 조금 다소 무거우시죠? 예방주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미리 알고서 이 사건을 접하시게 되면 분명 처음 이 사건을 겪으실 때보다 훨씬 더 경감된 두려움으로 사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헤쳐나가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 유형은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요. 이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안 처리 절차이죠. 아마 이 수업의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신 교원분들께서는 아마 사안 처리 절차를 핵심으로 아마 주요 주제로서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크게 세상의 사안 처리 절차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움직이게 됩니다. 행정과 형사와 민사 절차, 세 가지의 절차가 선생님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이죠. 우선 행정 절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진행해가는 절차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오른쪽에 있는 형사와 민사 절차는 학교와 교육청이 아닌 제3의 기관, 가령 경찰과 검찰, 법원 말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운영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행정 절차와 우측에 있는 형사와 민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 절차는 교원지휘법상의 사안 처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절차의 목적은 침해자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그 둘 모두를 목적으로 향해서 달립니다. 그에 비해 형사와 민사 절차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나눠서 갖는데요. 침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형사 절차로서 그 조치의 종류로는 형벌 그리고 보호 처분이 존재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금고처럼 쉽게 표현하면 전과가 남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혹은 소년원, 송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들의 경우들은 선생님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에 해당할 경우는 소년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요. 형사사건 절차에서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에 따라서 보호처분 절차로 나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경우는 형벌과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목표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보호라는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절차가 바로 민사 절차인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나에게 불법하게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치료비라든지 정신적인 무형의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위자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 청구로서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들은요.
행정과 형사와 민사 세 가지의 절차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 절차 부분의 결과들을 기다렸다가 형사와 민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절차는 독립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감부서가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선생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이 처리 절차에서 보시려는 것이 교원지휘법상의 사안 처리 절차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좌측에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사안 처리 절차에 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 행정 절차 중에서도 교원지휘법상의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상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지휘법상의 사안 처리 절차의 처음과 끝은 좌측 네모 안에 보이시는 이 글씨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피 흘리고 있는 누군가를 길거리에서 보셨을 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행동들과도 비슷한데요. 누군가가 아파해서 쓰러져 가고 있다면 119에 신고부터 하시겠죠. 그리고 119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조치 같은 그런 것들을 초기 대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죽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각종 진단들, 검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안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는 사안 조사 과정이 사안 처리에서 또 뒤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검사 결과들이 병원에서 끝나고 나면 의사가 시술을 하든지 처방전을 내리게 되죠.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래쪽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교육장의 조치 결정 절차입니다. 그러한 처방전과 진단법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조치를 이행하고 불복하는 절차가 남게 되는데요. 처방된 약을 먹어야 낫겠죠.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 생각한다면 병원 검사부터 다시 해야겠죠. 그것과 같은 이유로 나온 처방전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이행하거나 혹은 합법적인 절차로 불복하는 절차가 사안 처리 절차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들이 가운데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화해 절차 같은 것입니다. 심의의결과 조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행위들을 단죄한다는 성격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는 반면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양 당사자의 원만한 자발적인 어떤 이행의 약속과 그 부분에 대한 수락으로서 성립하는 일종의 화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쟁 조정 절차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서 실패하거나 그 절차를 거부하시게 되면 이것은 양 당사자의 모든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합의가 있지 않으면 한쪽이 원치 않으면 심의 의결 절차로 가서 그 이후에 절차들이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분설 한번 해볼까요? 신고 절차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교원에게는 중요할 텐데요. 학교 내부로 하는 신고 절차들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 밖에 있는 어떤 수단들을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겁니다. 학교 안은 주로 업무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계시겠죠. 이들에게 구두나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 밖의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1395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전화번호이죠. 그리고 112 혹은 교육활동 보호센터라고 해서요. 2025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7쪽에 보면 해당 관할의 교육활동 보호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로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교육청이나 관할교육지원청에 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리시는 일들이 끝이 나고 나면은요. 초기 대응 절차, 피해교원들을 살리기 위한 임시 절차가 돌아가게 됩니다. 피해교원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그 행위자와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이것이 작년 개정된 교원지휘법이 가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폭력에서도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을 최대 7일 동안 물리적인 공간을 떨어뜨려 놓는 즉시분리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규정을 그대로 교원지휘법에도 가지고 왔죠. 그렇게 해서 행위자와 피해교원을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게 하는 일시분리 조치가 최대 7일 동안 시행되게 됩니다. 최대 7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7일이 꼭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 7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이 필요하신 만큼 분리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법상 갖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분리로는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장이 피해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따 다음 장면에서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보호자들에게 연락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중대한 경우는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초기 대응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초기 대응의 가장 핵심은 바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이죠. 그 보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아시는 것도 그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 장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교원지휘법 20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종류가 법에서는 3가지를 깔아놓고 있네요. 1호 조치라고 해서요. 심리 상담 및 조언을 하실 수 있고요. 2호 조치라고 해서요.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라고 하는 보호 조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3호 조치로서 그 밖에 상기된 어떤 1, 2호 조치 외에도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라고 해서 기타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3가지 종류의 보호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시게 되면 이러한 보호 조치들을 신속히 하셔야 되죠.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전보 조치입니다. 교원지휘법 시행령 제2조의 3.2항 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각종 요건에 따라서 가능할 경우는 전보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고요.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어떤 병가나 공무상 병가가 필요할 경우들도 있죠. 이럴 경우들은 병가는 연간 60일,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특별휴가라고 하는 것이 교원지휘법상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5일의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쓰실 수 있는 특별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간 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그 사건을 2차례에 걸쳐서 겪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 특별휴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이 또 발생할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한 신고를 계기로 특별휴가 5일의 범위 내에서 또 쓸 수 있는 특별휴가가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보호 조치들은 반드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비용을 피해교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않지 않겠습니까? 비용의 부담자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비용의 부담자는 치매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직접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기는 부담스럽죠. 그렇다 보니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관할청이 피해교원을 대신해서 치매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도록 법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범위는 무제한은 아니고요. 그 앞에서 기재된 저 범위 한도 내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원청이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대응 절차, 그리고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그리고 때로는 분쟁 조정으로 가능할 경우는 분쟁 조정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들은 결국 이 사안들은 관할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심의 의결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날의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에 그 행위가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치매 학생이나 그 치매 보호자 등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로는 어떤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논의들이 심의 의결 과정에서 결정이 되고요. 교육장의 명의로 조치 결정이 나가게 되죠. 그 통지서를 이제 선생님도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쯤 하면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분쟁 조정돼서
화해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가게 됐을 때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실 법도 한데요. 그 구조를 아시는 것이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교원이 선택하실 때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적인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상설해 드립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와 보호 조치가 어떻게 나가는지 말이죠. 치매를 학생이 하면 치매 학생이라고 하고요. 교육활동 치매를 아까 개념에서 보셨듯이 보호자 등이 하게 되면 치매 보호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교원의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상 매우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본조치라고 해서요. 학생이건 보호자 등이건 공통적으로 나가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조치를 결정할 때는요. 행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지속성, 고의성을 각각 0점에서 5점 구간 중 하나의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행위 이후에 행위자와 관련된 점수로서 학생의 그 반성 정도 그리고 교원과 학생 간의 관계 회복 정도라고 하는 그 판단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행위에 대한 지표들과는 다르게 0에서 3점까지의 구간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총 점수들을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산한 점수가 7점이면 무슨 조치 하는 방식들로 조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조치가 결정이 되고요. 또 그렇게 결정된 조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필요에 따라서 그 원안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조치로 가중되거나 그리고 감경하는 구조로 본 조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등 성인들에 대한 조치들은 이런 방식으로 본 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종결이 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판단 조치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아래에 보이시는 특별교육 내지는 심리치료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도 이 경우는 특별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는 보통 본 조치와 그리고 법상 허여되는 경우는 특별교육 내지는 심리치료 그리고 그들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 세 가지 세트가 조치의 내용으로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이 점수의 합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보이시는 이 도표의 내용처럼 조치는 결정됩니다. 0에서 4점까지 주로 경미한 사안이 되겠죠. 총점이 이제 0에서 4점까지인 경우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치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사후에 하다 보면 조치가 어떻게 없을 수 있느냐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울분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게 법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 기회를 이런 방식으로 주려는 것이 규정의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5점 이상 구간부터는 각 점수 구간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존재합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중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전학과 퇴학의 경우는 첫 번째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라도 아무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와 한 학교를 입술 수 없기에 전학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 사안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첫 사안에서는 그 학생을 전퇴학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학과 퇴학의 경우는 최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의 사안부터 가능해지는데 또 한 번의 요건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전 사안에 있어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조금 더 중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학교 봉사만 계속해서 3-4번을 해온 학생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사건에서 전퇴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퇴학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하고요. 다만 전퇴학이 한 번에 가능한 특정한 행위, 유형은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단에 쓰여진 3번란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아무리 첫 사안일지라도 혹은 두 번째 사안이고 앞 사안에서의 조치가 학교 봉사에 그쳤을지라도 전퇴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상해와 폭행해제 그리고 성폭력, 범죄
그리고 아까 불법 정보 유통행위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3호만 해당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스토킹 해당하는 행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첫 번째 사안이거나 두 번째 사안, 선행 사건이 조금 경미했던 두 번째 사안의 경우도 전퇴하기 바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조치를 결정하는 이 단계의 어떤 판단 구조들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절차를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하시고 절차의 진행에 대한 선택들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후회 없는 사안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치매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러하다면은요, 치매 관련인에는 꼭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보호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학생의 학부모 같은 분들 말이죠. 그분들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반성과 관계 회복 정도를 똑같이 평가는 하는데요. 그들의 이제 점수 구간은 조금 더 큽니다. 구간의 어떤 크기가 큰데요. 조치의 어떤 내용들도 비교적 몇 가지 안 되죠. 그래서 이들도 학생처럼 0점에서 4점 구간까지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점에서 11점의 구간의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이라고 하는 1호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점수 구간에서는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내지는 심리치료라는 2호 처분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그 점수제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다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판단 요소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그 사안으로 돌아가 보시면 조치의 내용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6점이 나온 사안에서 학교봉사로 원조치가 결정이 되었더라도요, 이 학생의 어떤 그 장애 정도라든지 혹은 피해 교원이 임신을 했거나 피해 교원이 장애가 있는 경우들은 말이죠, 이 원조치들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봉사의 경우 가해 학생, 치매 관련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는 한 단계 감경된 조치로서 조치 없음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피해 교원이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들은 원 조치는 학교봉사였지만 가중 요소가 있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위원들께서 다수결로 판단하시는 경우는 사회봉사로 가중할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자도 마찬가지이죠. 각종 그 구간의 원점수에 해당하는 조치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 관련자의 그런 요소들이나 그리고 피해 관련자의 요소들에 따라서 가중, 강경, 원한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치는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요, 요 보호자의 경우는 2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들은 이행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또 법상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요. 학생의 경우들에는 가중된 조치로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들을 그 전 단계 기관에서 나간 그 조치를 불이행할 시에는 가중된 조치를 다시 한번 의결해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강제 이행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사안 처리의 어떤 계략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조치를 이행하거나 그 조치를 이행하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결정을 동의할 수 없는 관련인들이 있겠죠. 피해 교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불복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측에 보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그 처분이 조치결과 통지서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시고 그 결과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행정소송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바로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존재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안 처리 절차의 불복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취소된 조치들은 다시 이제 교보위를 개최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 처분들이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개념도 배워보셨고요. 구체적인 사례 유형들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안들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떠한 교원주의법상의 사안 처리 절차가 돌아가게 되는지라고 하는 그 개관의 어떤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깨달음이 있어야겠죠. 이 모든 법과 제도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수많은 상담들,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접해보다 보면 사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 사건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도 있고요. 설령 그 사건에 이르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선택과 행동들을 해주셨더라면 피해가 좀 더 커지는 부분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사후 대응 요령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보호 방안은 첫 번째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이후의 현명한 대처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후 대응 요령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 예방 요령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사전 예방 요령으로서 첫 번째 신체적인 접촉, 즉 학생이나 보호자 모두를 말합니다.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 그 사례 유형에도 보셨다시피 선행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교원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아동학대 내지는 아동학대 범죄로서 그 부분들이 신고가 되고 그것이 연이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급적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는 신체 접촉은 자제하시는 것이 사후의 교육활동 침해로 나아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관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요. 도구로서 물건을 소지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휴대전화 사용들을 늘 하시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 그것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 손짓을 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은 하시지만 이것이 늘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 또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무고라는 형태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공개 지도보다는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모욕감을 준다라고 보호자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개별 지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 지도를 하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불법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고 있기에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사전 예방을 하는 것에 유리하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의 이 관련 내용들을 이 화가 나신 나머지 혹은 억울하신 나머지 게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추가적으로 감정의 격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체가 나중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서 별도의 혐의로 선생님이 곤혹을 치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나는 할 테야 하시는 마음이 생기시더라도 자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모든 내용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들과의 교원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이죠. 학생과 학부모와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법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우선한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굳이 어떤 절차상의 관점으로 어떤 죄의 관점으로 보시거나 혹은 앞서 나가서 격한 감정으로 대하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많은 소통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 예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묘약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사후 대응 요령 한번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후 대응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라든지 각종 형민사 절차 등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증거이죠. 신이 아닌 이상 그날의 진실은 사실은 증거로서 논리 위에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그 증거에서는 각종 상담 기록이나 그리고 교무 일지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기록은 가장 추천드리는 증거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남기실 수 있는 그 자료이다 보니 작성한 시기라든지 그 자료의 성격 자체가 객관적으로 비교적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수기로 쓰신 것들도 물론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어떤 성립 과정에 있어서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입증 과정들이 추가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누가 기록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감정을 담으시기보다는 사실 위주로 어떤 행동을 누군가가 하였고 언제 하였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응대했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과 더불어서 많은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되는 것들이 바로 대화 녹음인데요. 대화 녹음에 대해서 상담시에 참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가령 상대가 내가 녹음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형사와 민사적으로는 조금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요, 타인 간의 어떤 대화는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은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죠. 위반 시에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스럽게 녹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 대화라는 점인데요. 아까 그 사례로 돌아가서 나와 이 보호자의 대화를 내가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그 보호자의 대화는 타인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대화이죠. 그러하기에 비밀리에 녹음하시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이죠. 다만 자신의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 순간에도 음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해서 민사상의 어떤 그 결론들은 마냥 괜찮다라고 할 수 없는 판례들이 존재하니 이런 부분들은 필요 구간만 그리고 필요한 목적 하에 그리고 불가피한 어떤 사정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어서 형사상, 민사상 이 조언의 내용들을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 녹음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제출하시는 증거 자료가 바로 메시지 캡처이죠. 그 메시지 캡처들은요, 그 메시지가 오고 간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성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캡처의 자료들이 편집이나 혹은 누락된 부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편집인 경우가 되지 않도록 연속된 화면으로 캡처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체상의 어떤 피해들을 입증하시기 위한 정신상의 피해를 입증하시기 위한 자료로서 보통 진단서들을 발급해 두시면 그것이 향후에 증거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증거 확보에서 제일 대표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각각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이고 법률적인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셔야 하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시는 데는 많은 좌절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날 하루 힘을 내 보았다가도 종일 이제 그 사안 처리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지쳐 쓰러져서 울면서 주무시기가 일쑤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그 상황을 버텨가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리 지원들이 이 제도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전화 문의 등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고요. 또 법률가들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법률 자문의 형태로 저희 기관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변호사님에 대한 자문료에 대한 지원들이 이 제도에는 존재합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그리고 1심 법원에 가셔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각종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혹은 지원 변호사가 존재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도 사후 대응 요령으로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기 전에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들은 언론 창구를 학교 측에서 단일화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또 사안 처리 절차에 진실 규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챕터 속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어두운 그 길 속에서 선생님들을 두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으로서 알에 관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는데요. 어찌 해보니 조금 밝아지신 것 같으십니까? 교육활동 침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패턴의 유형으로 복합적으로 학교 현장을 잠식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현장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사안 처리 절차가 돌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전 예방하고 사후에 대응할 것인지 마음을 다잡는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이 사안을 대하시는데 그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불필요한 두려움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문제가 남아있겠네요. 그 마음에 대한 문제로서 이 선물을 오늘의 수업 끝으로 선생님들께 드립니다. 꽃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저희 집 앞 화단에서 제가 가장 그해 처음 본 꽃들을 찍은 것입니다. 매화이죠. 이 첫 꽃을 늘 매해마다 찍어 그해 가장 필요로 하실 분들께 저는 선물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이 꽃이 담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 때문인데요. 매화는 모든 꽃들이 그 봄의 기운을 듬뿍 느끼고서 그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나서야 피기 시작한다면 매화라는 이 꽃은 그 봄이 채 오기 전에 그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스스로 피어나 봄을 이끌고 오는 꽃입니다. 제가 이 꽃을 처음 만난 것은 제 인생이 가장 어둡고도 외로웠던 그 겨울의 끝자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2월의 추위가 가장 저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내 고통도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무렵 2월의 추위는 희망을 줄 듯 봄의 기운을 풍기다가도 급작스럽게 추워지고 또다시 따스함으로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가도 급작스러운 추위로 또 한 번 그 희망을 접어버리게 하더군요.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하기에 희망을 저는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쯤 제가 이 향기에 끌려 이 꽃 한 송이를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죠. 이 꽃 앞에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겨울이 한참이 남았지만 이 꽃이 피어 있으니 봄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또 한 번 그 길을 갈 수 있더군요. 이 꽃을 마주하고 그날 저녁 내려와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 세상에나 폭설이 12cm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 꽃이 걱정되었던 저로서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 꽃이 없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불이 나게 그 언덕길을 수십 분을 올라갔죠. 그 길 끝에 그 꽃이 12cm의 눈을 소복히 그 위에 얹고 저에게 그림하라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있으니 그 길 계속 가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거든요. 희망이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 무언가를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품는 것이 아니라 이 꽃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둡고 깊은 그곳에서 반드시 품어내어 피어나야 하는 것. 그런 것이 희망이라 깨닫게 되었죠. 제 이름의 진희정의 가운데 희자가 바로 그 희망의 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6년째 지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꽃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죠. 지금 교단의 그 현실이 바로 이 2월의 혹독한 추위와도 같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사건을 본인의 사건으로 관통하고 계신 교원들 혹은 관통한 경험을 가지신 교원들에게도 이 사건은 혹독한 겨울 같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속에 묘한 위안이 되었던 그 한 송이의 꽃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와 같은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그리고 그 기관의 운영을 가능하게 했던 각종 법과 제도들이 부족함은 있으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꽃이 되려 함께하려 합니다. 선생님들의 그 마음 속에도 이 강의 후에, 그리고 그 사건을 겪으신 후에 교육자로서의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그 후에도 선생님의 마음 속에는 절망이 아닌 이 희망의 꽃 한 송이가 고요히 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의 글씨 보이시는가요? 그렇게 해서 언제 꽃이 피냐 말이죠. 그의 겨울 꽃은 그렇게 피었습니다. 저희의 이 노력과 선생님의 가슴 속에 핀 그 꽃들이 그득히 필 무렵 우리는 그제서야 학교에서도 봄이 왔노라 할 테죠. 허나 이 시간을 함께했던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이죠. 가장 어둡고 낮은 그 현장에 희망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제가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그 알미 그리고 함께하려는 사람의 그 마음이 오늘 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길 속에서 따뜻한 위안이 그리고 든든한 격려 그리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